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미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서도 이 리병철 비서의 담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담화가 북한군 2인자의 첫 대외 메시지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담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왜 굳이 나와서 또 담화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상황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좀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강조했었던 게 8차 당대회 때 결정되었던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는 다시 해석해보면 나름의 일정이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8차 당대회 때 뭘 결정을 했느냐. 보면 핵무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5가지를 결정했어요. 예. 탄두의 위력을 높이겠다. 예. 그리고 전술핵을 다양화하겠다. 그리고 ICBM을 수중과 지상에서 각각 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SLBM을 장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잠수함도 개발하겠다. 그리고 ICBM 정확도도 높이겠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정당화를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자위권을 또 한편으로 또 얘기를 한 거는 예. 첫 번째 거는 뭐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거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현무사와 같은 그런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비슷한 그런 전력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 비난을 덜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담화의 주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병철 비서가 최근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고 또 전략무기나 핵, 미사일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 같은데 이런 사람이 담화에 나섰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스피커로서 이병철을 보면 작년은 어찌 보면 이병철의 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승진도 빨랐었고 예. 이 사람이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무기 개발 총책임자인데다가 예. 지금 이제 이병철의 직위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는 군과 관련돼서는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최고 책임자인 셈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행사를 할 때 최종 열병보고 이렇게 대표로 열병보고를 한 사람이 이병철이었기도 한 거거든요. 예. 이 스피커를 사용한 거는 이게 순수 군사 기술적인 문제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훈련 자체를 이병철이 참관하고 지도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이병철이 책임지고 나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금방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8차 당대회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기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무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가는 도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메시지도 지금 한꺼번에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동안에 내놨던 담화에 비해서 수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하노이 이후에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한동안 또 조용하다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점점 이제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과거의 행태를 보더라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초반에 이제 기싸움 차원에서 스피커를 바꿔가면서 이게 톤을 높여가는 추세들이 계속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한동안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기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미 간에 우리가 기싸움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 참관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발언과 좀 다르게 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금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서 이제 이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019년 7월이나 8월 때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는 현지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노동신문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었냐면 그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리더십의 차원에서 이 메시징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싹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앞으로 이런 실험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예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지금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전략군이든 아니면 그 군종 여러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점 배치할 그런 실험들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아마 개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나 테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참관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총참모부나 그 밑에 군종 군인들이 많이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실험 단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나 아니면은 공업부에서 이제 와서 일단 참관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아직도 조금의 스텝이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반응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고 또 긴장 고조 시에 상응한 대응에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짚어보고 싶은 게 앞으로 좀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강조했었던 게 동맹국과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고 또 일본의 입장이 같이 중요하게 돼요. 네. 자, 한국은 일단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북한도 대화로 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럼 한국의 입장은 일단 대화로 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의 입장도 중요한데, 일본도 보면은 일단 어떤 반응을 내보냈냐면 일본의 영해나 이의지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함과 동시에 예. 또 납치자 문제가 일본 국내적으로는 최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림픽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예. 북한의 이제 대표단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종합해서 이제 열어놓겠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계기로 이건 굉장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적인 용어로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아주 강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대화 쪽으로 입장을 정해서 미국과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상응 조치라고 했을 때 예. 미국은 국제법을 굉장히 준수를 합니다. 그럼 비례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제재 위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조금 더 촘촘히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례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김진아 실장께서는 대화 제재 양쪽에 좀 균형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정치적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사실 어쩌면 거의 전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첫 번째이겠죠. 이게 동맹국과 같이 가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공동 관여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북한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더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제재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번에 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이게 유엔 제재 이외에 미국 독자 제재로 갈 건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핵 문제와 무관한 것 같지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 자체가 이제 대화가 좀 열려 있다. 그래도 대화 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대화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더 방점을 봐야죠. 두고 있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네.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세게 나가면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또 더군다나 지금 북한 문제 이외에도 처리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처음부터 그 상황을 너무 빡빡하게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은 예, 지금 제재위를 소집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26일에 있었던 예. 제재위는 1년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재위 안에 있는 전문가 패널이 있어요. 이거는 1년마다 연장을 해줘야 되고 제재위 패널의 이제 데드라인이 4월 30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부터 3월 26일까지는 적어도 패널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위가 당연히 소집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재위는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기관이에요. 결국에는 결정은 안보리에서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예, 예. 안보리를 소집을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15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행동을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지금 제재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에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인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 정도가 아니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제재 폭을 넓히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서 만약에 새로운 제재 법안을 제재안을 다시 통과시키자라고 한다면 상당한 거부감이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미국은 제재위를 소집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안보리 소집하자는 것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 걸 예고한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안보리가 소집이 된다고 해도 뭐 북한에 그다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재위는 이미 소집되어 있기로 예정이 예. 되었었던 거고요. 그것이 미국의 의도다라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제재에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위주로 이렇게 예. 소집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논의 이후에는 항상 프레스 브리핑 정도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공동 성명을 내보내는 그런 수준에서 끝났었고 미국은 여기도 참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소집을 했었던 안보리 미팅도 있습니다. 그게 2019년 12월이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미팅을 소집했을까 보면 11월에 스톡홀름 회담이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었었고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또 미국이 주도를 해서 다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7월에 방북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 이런 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 이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미사일입니까? 일단 그 이스칸데르는 이스칸데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그리고 이번에 예. 북한이 발사한 KN-23은 외형상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미사일들입니다. 이스칸데르부터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그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이격된 칼리닌그라드라고 폴란드 쪽에 이격돼 있는 영토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미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MD를 깰 수 있는 미사일로 배치한 게 이스칸데르였었거든요. 이스칸데르는 또 그리고 그 비행 특성이 하강 국면에서 다시 한번 상승 기동을 네. 하는 좀 변칙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사일로 요격하기가 좀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거를 2019년부터 발사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발사한 거는 사거리 600에 탄두 중량 2.5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예.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사에 거의 준하는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겁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발사했던 미사일과 거의 동급의 미사일을 자기들이 시험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전에 그 최선희 김여정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강대강 선대선으로 갈 거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지금 이 미사일로 증명해 보였다고 봐야 예. 되겠죠. 이게
예, 2.5톤이면은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려스러운 거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전술핵을 언급을 한 데다가 예.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을 지금 보여준 거죠. 음.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럴 개연성이 있는 미사일을 보여줬다고 네, 봐야 이 될 것 미사일은 같습니다. 또 이게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느냐 이게 또 어떤 차이점인지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액체 연료는 미리 주입을 하면은 부식이 돼서 안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이제 연료를 주입하고 다시 세우고 발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 예. 하지만 탄도 미사일 중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건 이미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점에서 바로 네. 쏠 수 있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응 시간이 탄도 미사일 액체 같은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한 시점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 바로 전에 발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쏜 걸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직전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최고 당국자의 입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를 듣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발사한 시점이 가장 가깝게는 기자회견 직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이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앞으로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될 거에 대한 대비라는 게 분명히 미국의 그 정책 위반자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자기들이 누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효과를 지금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군사훈련이 끝난 시점 그리고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다녀가고 난 바로 그 직후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의 최고 정상 간 친서가 오가고 난 다음 예. 그리고 예. 북러 간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이라는 굉장히 미묘한 시점을 예.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와 미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자기들은 북한과 중국 간에 혹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난 그 시점에 지금 도발을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이면 북한에서 조금 더 공격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아직은 말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이 통상적으로 말이 오갈 때 그 말의 수위를 굉장히 빨리 높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예.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행동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겠습니까? 네, 일단 뭐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조금 나온 듯해요. 첫 번째로는 원칙적인 외교다. 원칙적이라는 얘기는 압박을 통해서 제재든 억제든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적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유도를 한다. 대신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오인 또는 오판할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사적인 행동은 최후순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행동이 북한에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적절한 건 없다라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밝혀왔었던 바이든 정부의 무력 사용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일단 국제법에 위반이 돼야 되지 않고 그리고 동맹국가의 협력과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국내적으로도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그런 목적과 수단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계속 끌고 오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엔 그렇죠.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특히 중국을
핵심 린치핀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대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치는 건 어렵지만 중국 우회해서 치겠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제재 중에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이것은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을 때 들어가는 조치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젠다를 지금 다 논의하고 있으면서 예. 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단순히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들이 관장하고 있는 인권이나 사이버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모두 다 아젠다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이제 소위 적대행위라고 얘기를 예.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 때는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보였었는데 이번엔 정부에서는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네, 계속 맞습니다. 건들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갈등이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와 조금 다른 점이 의회가 최근 들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하면서 입법화를 시도를 했어요. 예.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이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면서 특히 대북 정보 유입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있으면서 행정부 수장들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인권 문제가 과연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물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좀 역할을 두 분께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반도 상황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대로 도발의 수위가 높아져서 미국이 또 대응을 하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는 누구한테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우리 정부 임기 말인데 임기 말에 어떤 중간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가 그 임기 내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어찌됐든 비핵화 입구를 찾아내서 협상으로 전체 판을 바꿔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전체 상황을 장기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물론 가능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그걸 축적할 수 있는지 장기전에 대한 대비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께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가 확장 억제를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고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그리고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두 개를 다 가져야 됩니다. 예.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지게 되려면 결국에는 동맹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협력을 해주면서 한국이 이 정도로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지금 상당히 없는 편이에요. 예. 과거에는 뭐 인도주의 지원이든지 경제교류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았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적어도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북한에 대해서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한국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기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브릿지 역할을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